아이고, 보자. 자, 그 다음 얘기해 볼 게 뭐냐. 바로 아이디얼 다일루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자, 우리만 뭐 되게 처음 들어본 내용 같죠? 그 내용 끝까지 들으면 어디선가 들어본 걸 겁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인데 그게 원래 이거였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뭐냐. 우리말 번역은 이상용액. 자, 요것만 빼면 이상용액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상적 묽은 용액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이때 섞여 있는 성분이 A하고 B 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묽다라는 얘기는 그 뭔가가 많이 녹아 있다는 얘기야, 조금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묽다라는 얘기는 그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편의상 A를 용매, B를 용질이라고 할 때 용매에 비해서 용질의 몰 분율이 작잖아요. 근데 그 용질의 몰 분율이 심하게 작을 때, 무슨 말 알겠어요? 심하게 작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7대 3 이렇게 녹아 있는 게 아니고 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렇게 녹아 있다 치자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됐건 몰 분율 둘을 더하면 뭐가 되죠? 몰 분율 둘을 더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 더해서 1인데 하나는 극단적으로 크고 하나는 극단적으로 작대요. 그럼 다른 말로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용매의 몰 분율은 1에 가깝고 용질의 몰 분율은 0에 가까운, 아시겠죠? 그런 상황을 묽은 용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쟤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용매 관점에서. 자, 용매는 용질이 많이 섞여 있어요, 용질이 아주 조금밖에 안 섞여 있어요? 정말 극도로 조금밖에 안 섞여 있죠. 그러면 이 용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섞이기 전후에 성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겠어요? 뭐 별 변화가 없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별 변화가 없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언제더라? 여러분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한 3, 4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한 거 알죠?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네. 왜? 왜? 그 탈레반 운동 바로 미국이 탈레반한테 져서요. 무슨 말 알겠죠? 미국이 아무리 돈을 때려부어도 그때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미국이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쓴 돈이 뭐라더라? 10년 동안 거기 그 군사비로 쓴 게 뭐 10조인가? 아니 100조. 매년 10조씩 썼대요. 매년 10조씩 썼는데도 탈리반한테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긴 거예요. 미국이 철수한 거예요. 이제 그것도 있고, 미국이 더 이상 석유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정치적 변화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했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무슨 세상이 벌어져요? 미군이 철수하고 거기에 다시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려 10년이잖아. 무려 10년. 생각해봐.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였지. 몇 년? 36년. 자, 봐.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6년이면 이제 거기 살던 한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일본의 체제 속에 익숙해져서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는 극악무도한 1급 친일파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게 뭐 동사무소 직원 이런 분들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 그분들이 막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이완용 이런 애들 말고 그냥 예를 들면 막 친일파 경찰서장 해가지고 막 독립군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이런 정도 말고,
그냥 그 동사무소에 있는 그냥 말단 직원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분들까지 싸잡아 친일파 나쁜 놈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 무슨 말이야? 물론 그 애매함 속에 진짜 나쁜 친일파들이 섞여 들어가기도 해요. 그 애매함 속에. 그러니까 사실은 친일파 문제를 극복하는 게 어려운 요소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진짜 나쁜 놈도 있지만 그 나쁜 놈들이 어떻게 변명하냐면 어차피 그 시기에 다 일본 사람들 치하에서 살았는데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 다 친일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되는 학술적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제시대와 친일 연구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학술적으로 딱 구분을 해주느냐. 그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왜냐하면 미군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대사관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유럽 각국의 대사관들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 뭐도 있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그럼 미국이 철수를 하면 거기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철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스웨덴 대사관 직원, 일본 대사관 직원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인정 많고 좀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똑부러지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단 동사무소 직원 있죠? 탈레반들은 어떻게 한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 이런다고요. 그게 한국 사람들 정 많아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럼에도 사람 함부로 죽이면 또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 함부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탈레반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유럽 사람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치 협력했던 사람들 있죠. 유럽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냐면 다 죽여버렸어요.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했잖아요.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 물러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검찰이 300만 명 기소했어요. 프랑스 검찰이 독일 협력자로 300만 명 기소해가지고요. 300만 명 기소해가지고 30만 명 유죄 판결 받았어요. 물론 90%는 무죄 방면이 됐고, 근데 무려 감옥에 30만 명이 갔고요. 3만 명을 사형시켰어요. 프랑스가. 모르죠? 3만 명을 사형시켰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 민족 반역자를 살려두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으면요 다 죽여버려. 그럼 생각해봐. 무려 3만 명이나 사형시켰는데 거기 솔직히 좀 억울한 사람 있겠어 없겠어요? 뭔지 모르고 막 심부름 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독일 관련이야.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근데 유럽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만 안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어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독일 군들이 자주 가던 술집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술집에는 뭐가 있어? 술집 여자들 있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술집 접대부라고 하는 게 뭐 거대한 막 철학적인 사상으로 무장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최약자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술집 접대부들 다 끌어내다가 머리 싹싹 삭발시키고 여자들 싹 삭발시키고 이 영상 찾아보면 영상 다 있어요. 삭발시키고 이 목에다가 나는 독일군의 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창녀입니다. 이렇게 딱 편말 쓴 다음에 그 프랑스에 가면 샹젤리제 거리라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대로예요. 거기서 그 술집 여자들 이렇게 행진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프랑스 사람들 쫙 도열해가지고 막 계란 던지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토마토 던지고 막 그렇게 모욕을 줬어요. 무섭죠. 네. 그 술집에서 술 팔고 몸 팔고 하는 그 여자들이 뭔
뭔 철학적으로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했겠냐고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처절하게 복수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탈레반은 그 중에서도 갑오브 갑아니 그런 분야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때 한국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뭘 했느냐? 뭘 했게요? 바로 공병을 운영했습니다. 공병. 공병이 뭐예요? 공병. 우리나라 군부대가 주둔했거든요. 주둔했는데 뭘 주둔했냐면 공병이라고 하는 군부대가 주둔했어요. 공병이 뭐냐? 군부대 중에 건설부대가 있어요. 건설부대. 몰랐죠? 근데 원래 공병의 역할은 이제 작전을 할 때 탱크가 지나갈 다리를 빨리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하는 부서예요. 근데 어차피 뭘 짓는 부대잖아요. 그래서 공병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뭘 했느냐? 병원을 지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치료받으라고. 그리고 거기에 그 한국 사람, 한국 군부대가 지은 군병원이죠. 군병원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고용해서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병원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 대사관도 있었고요. 그 한국 대사관과 한국 병원에 군병원에 같이 일하던 아프가니스탄 현지 주민들과 그 가족들 한 500여 명 됩니다. 그 사람들 미군 철수하고 한국 철수하면 전멸입니다. 다 죽습니다. 탈레반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면 사실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민족 반역자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게서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버리고 올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다른 나라. 버리고 왔습니다. 미군은 그 미군 협력자들 중 20% 정도 데려왔고요. 일본은 일본은 10명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 이런 나라 있죠. 어떻게 할게요? 스웨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복지국가인 스웨덴? 우리가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북유럽 스웨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 평소와 다름없이 대사관을 운영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뉴스에서만 CNN 뉴스에서만 미군이 탈출한다 미군이 막 철수한다 그런 뉴스만 나옵니다. 근데 스웨덴 대사관에서 스웨덴 직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느 날과 다름없이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 업무를 하고 그날도 퇴근을 합니다. 내일 와요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합니다. 이미 스웨덴 사람들은 전부 다 귀국을 하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현지 아프가니스탄 사람 직원들만 출근을 했더니 대사도 없고 직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사님 어디 갔어? 출근 안 합니다. 진짜 못했다. 그게 선진국가로 알려져 있는 유럽의 민낯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죠? 대한민국은 바로 그 유명한 오퍼레이션 미라클. 오퍼레이션 미라클이 뭡니까? 오퍼레이션 미라클. 바로 그 유명한 기적의 작전. 그 기적의 작전. 총괄 부서. 기적의 작전 총괄 부서. 헤드쿼터. 외교부. 외교부 위에 대통령 직속기관 국정원에서 나섰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아무도 모르게 하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한 달 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미리 한 달 전에 미리 파견이 돼서 그 상황을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직원들 그런 사람들 블랙 요원이라고 하거든요. 신원이 절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아프가니스탄 한 달 전에 파견해서 그 상황을 다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 계획이 수립하고 바로 대통령이 어디에 연락합니까? 공군에 어떤 부서? CCT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Combat Control Team.
대한민국이 소유한 가지고 있는 특수분대지 원탑입니다. 이 얘네들은 얼마나 극비냐면 얼굴 자체가 극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딱 20명밖에 없습니다. 네? 예, 20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명을 키워내는데 30억 정도 비용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특수부대. 그 군인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사작전이 일어날 때 아무도 모르게 먼저 침투합니다. 왜? 그래야 군 수송기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민지 첨투해서 적진에 있는 공항을 점거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공군 수송기가 오게 할 수, 공군이 빨리 와야 되죠. 공군 빨리 해야 탱크도 바로 실어오고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침투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그런 다음 전투가 끝나고 나면 가장 마지막으로 철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토 First in, Last out. 왜 마지막으로 철수합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는 공군 수송기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즉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 원탑.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 극비입니다. 딱 20명밖에 운영을 안 하는 얘들이 투입됐습니다. 얘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시그너스라고 하는 최첨단 수송기가 있거든요. 그게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왔습니다. 100% 생활시켰습니다. 이게 그 대한민국 그 유명한 오퍼레이션 미라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국적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원하시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게.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제 한국에서 보호를 했었던 그런 작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대한민국 특별 기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그 500여 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1도 없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유튜브에 오퍼레이션 미라클 치시면은 이것도 공군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군 홍보 영상이 나옵니다. 보면 완전 재밌습니다. 완전 재밌습니다. 공군 홍보 영상 당연히 찍어야지. 잘한 일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내가 이걸 왜 했을까요? 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몇 명 데리고 왔다고요? 500명 데려왔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느껴요, 안 느껴요? 전혀 못 느끼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거의 없는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아예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그 500여 분의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분들이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제 한국 국민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생각해봐. K-팝의 나라에서 어디로 가 그냥. 아프가니스탄도 K 한류 어마어마해요. 한국 말고 어디로 가? 미국 가? 미국 가 총 맞게? 미국 인종차별 당하고 총 맞게? 사실 요즘 외국인들에게서 가장 워너비 국가가 한국이에요. 어디를 가기는. 무슨 말 알겠죠? 예, 우리나라만큼 잘 돌아가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럼 생각해봐. 그래서 그런 큰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느끼지가 못하지. 왜? 우리나라 인구는 원래 5천만인데 거기 500명 들어갔다 해서 느낌이 있겠어 없겠어?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얘기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뭐예요? 순수 상태 증기압이죠? 이건 뭐예요? 용액에서 부분 증기압이죠? 이게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거의 비슷하겠어요? 거의 비슷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정합니다. 어떻게 가정해? 이렇게 가정합니다. 왜 이렇게 가정하냐? 자, XA가 뭐예요? XA가 용매의 몰분율이잖아요. 어차피 물구니까 용매의 몰분율은 뭐에 가깝습니까? 1에 가깝죠. 그럼 여기에다가 1 넣어봐요. 이 둘이가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을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그런데 표현해 놓고 보니까 왠지 데자뷰 같죠? 표현해 놓고 나니까 왠지 데자뷰 같죠? 어디서 봤죠? 라울의 법칙이요. 그래서 이 묽은 용액 상황에서 용매는 뭐를 잘 따른다라고 가정한다? 라울의 법칙을 잘 따른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됐죠? 되다. 그러면 이때 용질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로 오신 그 5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 특별 기여자들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분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맨날 어떤 나라 사람들만 만났겠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 주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오면 어떤 나라 사람들 주로 만나요? 한국 사람 주로 만나겠죠. 환경이 그대로의 완전 딴 세상 되는 거예요. 완전 딴 세상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용질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세상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질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면 그 성격이 조금이라도 더 나타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만약 100명 이주했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아프가니스탄 정통 식당을 우리나라에 하나쯤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명 오면 그 식당이 2개쯤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에 식당이 몇 개나 있겠어요? 뭐 수백만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식당 1개가 2개가 됐어. 뭐 큰 차이 있어 없어요? 없지만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 성격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정합니다. 어떻게 가정하느냐? 이거 PB는 뭐겠어요? 용액 중 이 용질의 부분 증기압이 될 겁니다. 그것이 그 녀석의 몰분율과 비례하지 않을까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비례하면 뭘 도입할 수 있죠? 비례하면 뭘 도입할 수 있죠? 비례상수.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 이게 그 유명한 헨리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헨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상 용액을 얘기했었죠. 요거 전에. 지금은 이상적 묽은 용액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상 용액에서도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도 용매 성분이 있고 용질 성분이 있다면 이상 용액에서 용매는 무슨 법칙 따릅니까? 이상 용액에서 용매 무슨 법칙 따릅니까? 이상 용액에서 따르는 법칙이 뭡니까? 라울의 법칙이요. 이상 용액에서 용질 무슨 법칙 따릅니까? 라울의 법칙이요.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용매 무슨 법칙 따릅니까? 라울이요.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용질 무슨 법칙 따릅니까? 헨리. 헨리의 법칙이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용액을 규정하는 이상적 시스템 중에 이상 용액도 있고 이상적 묽은 용액이 있는데 그게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라울 법칙, 헨리 법칙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헨리 법칙을 종종 응용해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 헨리 법칙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런 상황. 자, 여러분, 산소가 물에 녹을 수 있나요? 네. 산소가 물에 녹죠. 만약 산소가 물에 안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가 못 살죠. 물고기 다 죽어요. 물고기 다 죽어. 무슨 말 알겠죠? 자, 하지만 산소는 물에 많이 녹나요? 매우 조금 녹나요? 산소는 물에 매우 조금 녹죠. 왜? 왜 산소는 물에 매우 조금 녹죠? 그 산소가 극성이라. 바로 성격이 매우 달라서죠. 물은 어떤 성격을 가져요? 매우 큰 극성을 갖잖아요. 근데 산소는 무슨 성격을 가져요? 루이스 구조 자체가 무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같아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용해도가 크다 작다? 작다는 얘기지.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많고 누가 적은 거예요? 얘가 많고 얘가 적은 거죠. 용액을 이루었을 때 많은 성분을 뭐라고 해요? 용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용액을 만들었는데 적은 성분을 뭐라고 해? 용액을 만들었는데 적은 성분을 용질이라고 하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그 용해도가 커 작아? 그 용해도가 커 작아? 커 작아? 작잖아. 작다를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용해도가 작다를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용질인데 걔가 섞여 들어가는 게 작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 묵다. 묵다. 그러면 묽은 용액에서 용질이 따르는 법칙이 뭐야? 묽은 용액에서 용질이 따르는 법칙이 헨리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이 용질 O2에다가 뭘 적용하는 거야? 이게 헨리 법칙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기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갈 때 기체의 용해도를 헨리의 법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그렸어.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자, 뭐냐면 물에 산소가 녹아 있어요. 물에 산소가 녹아 있어요.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산소 양이 많아요? 매우 소량이에요? 매우 소량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물 증발할 수 있나요? 증발할 수 있죠. 산소도 증발할 수 있나요? 있죠. 그래서 이 위쪽은 수증기와 산소의 기체가 사실은 혼합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산소를 설명하는 법칙이 요거라고요. 알겠죠? 자, 이때 요 X가 뭐예요? 몰 분율이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몰 분율의 정의는 용매 용질의 몰수분의 용질의 몰수. 맞나요? 이때 무시할 수 있죠. 왜? 묽으니까요. 그래서 이 비율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이때 N은 몰수죠? 여기서 H2의 몰수를 어떻게 바꿨냐면 요런 꼴로 바꿨습니다. 얘를 요런 꼴로. 그럼 여기서 W가 뭐겠어요? 질량이고요. M은 뭐겠어요? 분자량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2의 몰수를 그 녀석의 질량과 분자량으로 바꾼 거예요. 됐습니까? 아,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치환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하냐? 이게 그 유명한 몰렐리티요. 우리말 번역? 몰랄농도.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비. 그거를 몰랄농도라고 하죠. 그러면 그 몰랄농도에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을 다시 어떻게 바꾸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어디 갔어? 있는 여기는 자, 요 부분 요거 뭐죠? 그 용매의 질량이죠. 용매의 질량을 요렇게 다시 바꿨어요. V는 뭐겠어요? 부피. D는 밀도. 부피 곱하기 밀도가 뭐가 되죠? 질량.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됐죠? 이때 이거는 순수 H2의 부피예요. 순수 H2, 용매의 부피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그 산소가 녹은 수용액의 부피예요. 이 둘은 크게 차이가 날까요? 거의 비슷할까요?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몰레리티예요. 우리말 번역? 몰농도. 아시겠죠?
이게 몰농도라고요. 아, 그럼 잘 봐요.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몰 분율이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어디서? 몰 분율에서 시작했잖아. 몰 분율을 뭐로 바꿨어요? 몰농도. 몰 분율을 뭐로 바꿨어요? 몰농도. 그래서 몰 분율이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도의 조상이다.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럼 잘 봐. 잘 봐. 결국 잘 봐. 잘 봐. 몰 분율과 몰랄 농도, 몰 분율과 몰 농도는 근사적으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봐. O2의 몰 분율과 O2의 몰 농도가 뭐하다? O2의 몰 분율과 O2의 몰 농도가 뭐하다? 비례한다. 그런데 헨리 법칙에 의해서 O2의 몰 분율은 뭐랑 비례한다? O2의 부분압과 비례한다.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요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표현이 어디 나와요? 요런 게 하이탑 같은 책들에 나오는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가 그 녀석의 부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소문자 K 비례상수죠. 요거는 헨리 상수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상수를 요걸로 뒀는지 요걸로 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단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위. 바로 이때 단위는 ATM으로 표현될 거고요. 이때 단위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이때 단위는 몰농도 per ATM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단위를 보고 수식을 이렇게 구성한 건지 이렇게 구성한 건지를 판단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요게 헨리 법칙이다. 오케이, 되었다. 그럼 가지. 다음 시간에 안녕. 시마이네스.